이번 시간에는 2020 KJSO 온라인 2단계 수업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DNA 유전자라는 말은 유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 그리고 이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양파를 물에 담궈 놓고 뿌리를 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파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라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즉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 양파의 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문적으로 염색해 놓은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생장점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작은 세포들이, 특히 염색이 많이 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핵과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는 일반적인 세포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실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되는 세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구별해서 보면 이것처럼 이제 막 염색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염색체들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다 이동한 염색체가 다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염색을 했을 때 뚜렷하게 염색되는 물체라고 하여 이름을 염색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전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 염색체가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전자현미경 사진이 바로 사람의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염색체들을 제대로 염색해서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간중간에 염색체 중간에 특정한 띠 모양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색체는 부모의 유전 정보를 담아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열 중인 세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는 세포가 더 많은데요.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그럼 염색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지 않고 있을 때 세포의 핵에는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이 염색체가 실처럼 길게 풀어져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복제되어 두 가닥이 되고, 분열이 시작되면 이거와 같이 분열이 시작되면 점점 더 응축하게 되면서 막대 모양으로 굵어지는데, 그렇게 굵어진 상태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관찰하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핵 속에서는 염색사의 상태로 풀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의 숫자가 생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은 체세포 하나 안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는 60개, 초파리는 8개, 완두는 1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색체의 수는 생물의 종에 따라 일정하고 같은 종의 생물이라면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자현미경으로 염색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관찰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 실 모양으로 있는 파랗게 염색된 부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또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파란색의 실 모양이 분홍색의 알갱이를 한 2바퀴 정도 감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뭉쳐진
이런 실과 알갱이들이 점점 더 많이 뭉쳐져서 큰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색체는 실 모양의 DNA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감겨져 있는 앞에서 봤던 분홍색의 알갱이들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 이루어진 요 알갱이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더 모인 것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은 DNA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DNA는 두 가닥의 나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DNA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또는 모든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DNA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산, 당, 염기가 하나 1대1로 결합된 하나의 단위체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결국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인산, 당, 염기를 이루는 원소들을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당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동그랗게 표현된 인산과 오각형으로 표현된 당, 인산당이 쭉 골격을 이루고 있으면 그 안쪽으로 네 종류의 염기들이 일정한 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네 종류의 염기가 DNA를 이루고 있습니다. A라고 표현된 염기는 아데닌이고요. T라고 표현된 염기는 티민 또는 타이민이라고 불리는 염기입니다. G라고 표현된 염기는 구아닌, C라고 표현된 염기는 사이토신입니다. 실제로 아데닌과 구아닌은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고 티민과 사이토신은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아데닌과 구아닌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크고요. 티민과 사이토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NA에서 염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면 티민과 아데닌이 두 군데에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즉 티민이 있는 곳에는 아데닌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반대로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3개의 3중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가닥이 염기가 결정이 되면 그 염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그 다음 염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DNA 두 가닥은 서로 한 가닥이 가진 유전 정보가 다른 한 가닥의 염기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두 가닥 모두에서 일정하게 염기의 배열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인산당이 쭉 골격을 이루고 있으면 그 당의 한 부분에 염기가 이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가닥의 DNA에서는 아데닌이라는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랑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아데닌은 타이민, 티민으로 수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가닥의 염기가 CTAGT면 그거에 의해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DNA 염기는 GATC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DNA가 가진 유전 정보가 어떻게 우리의 몸의 형질을 결정하느냐를 살펴보면요. DNA는 RNA라는 또 다른 핵산으로 전사되고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DNA는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이중나성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전사되고 난 RNA를 보면 DNA랑 비슷한 거는 같은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 궁금하시죠? 그럼 RNA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앞에서 학습했던 DNA와 비교해서 RNA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DNA는 네 종류의 염기, 앞에서 공부한 대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은데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새로운 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DNA는 두 가닥의 나성 구조로 이루어진 반면에 RNA는 한 가닥, 즉 단일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DNA를 이루는 인산당 염기 중에 당은 요 오각형을 이루는 오탄당의 한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되는 O라는 원소가 하나 빠진 디옥시리보스라는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RNA는 그대로 O를 가지고 있는 리보스입니다. 실제로 당의 이름을 붙였을 때 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고요. 이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졌다 해서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DNA의 D자는 이 디옥시리보스의 D에서 온 거고요. RNA의 R자는 리보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실제로 DNA가 어디에 있냐고 보면요. DNA는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진핵세포에 한해서지만 우리 이제 진핵이라고 한정하고 우리가 학습을 하면 DNA는 핵 속에 아주 소중히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NA는 핵에서 DNA로부터 전사된 다음에 세포질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왜 DNA가 바로 세포질로 빠져나가지 않고 RNA 상태로 전사된 다음에 빠져나갈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DNA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형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가진 정보를 전달해주는 또 다른 핵산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NA입니다. RNA는 DNA가 가진 정보를 전사받아서 세포질로 나온 다음에 리보솜 등과 같은 세포질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결국 DNA가 가진 정보는 RNA로 복사되어서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NA가 어떻게 염색체로 응축되는가를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관찰하는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염색되는 막대 모양의 염색체 정도밖에 관찰할 수가 없는데요. 얘들을 점점 확대해서 보면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DNA겠죠.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것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면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이것들이 점점 응축된 것이 염색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거쳐서 분열할 때 가장 두껍게 응축된 상태가 염색체입니다. 우리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염색체 DNA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DNA와 염색체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죠.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DNA 외에 DNA가 잘 응축되도록 하는 히스톤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염색체를 이루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DNA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유전자는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유전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질이란 그러니까 생물에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모든 형태적 특징, 즉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으로서 나타나는 각종이 가지는 유전적인 성질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와 성질, 즉 생긴 모양과 그것의 기본이 되는 성질을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예로 들면 혈액형이 무엇이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모두 형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주 성분은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가라는 정보가 DNA의 특정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결정되고 그 단백질이 유전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DNA는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DNA의 일부에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중나선의 DNA를 간단히 이렇게 실모양으로 표현하면 어떤 단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1, 또 다른 단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2, 또 다른 단백질을 결정한 유전자 3이 DNA 군데군데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응축되어서 염색체의 모양으로 되면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유전자 1, 2, 3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식적으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했던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는 염색사의 상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현재 지금 염색체가 핵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열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염색체의 상태가 아니라 염색사 상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에 DNA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DNA의 특정 부위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범위는 염색체, 그 다음이 DNA, DNA의 일부가 유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복제가 되고 그 복제가 된 것이 세포가 분열한 후에 딸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뭉쳤을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게 될 염색사가 분열하기 전에 복제가 되고 이것이 나타날 때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결합된 하나의 염색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염색 분체는 이미 복제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각 염색 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딸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됨으로써 어의 세포, 즉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딸 세포에 똑같이 나누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염색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여자의 염색체고요. 오른쪽이 남자의 하나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입니다. 개수를 헤아려 보면 1번이라고 된 것이 2개씩, 2번도 2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남자도 46개, 물론 크기가 하나가 작은 게 있긴 하지만 개수는 46개로 동일합니다. 이런 염색체를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여기 보시면 1번 2개, 2번 2개, 뭐 9번 2개, 22번 2개 이처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핵상은 2n 2개씩 세트로 되어 있다 해서 2n은 46, 2n은 4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두 개의 세포가 남녀의 염색체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염색된 사진을 찾아보면 여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이 두 개 있는 반면에 남자는 하나는 크지만 하나는 그것에 비해서 매우 작은 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XX, 남자의 하나의 긴 거는 X지만 작은 것은 Y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22쌍의 일반 염색체와 XX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중에 앞에서 본 그림에서와 같이 1번에서 22번처럼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를 사항염색체, 자, 그럼 사람의 사항염색체는 22쌍이 되겠죠. 반면에 성에 따라 보이는 염색체, 즉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고 사람의 경우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성염색체의 경우에 남자의 XY는 조금 예외지만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들을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는 부계, 즉 사람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하나는 모계, 즉 어머니의 난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대부분에서 즉 2n의 핵상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모두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어떤 생물에게 아래와 같은 염색체가 들어있다면 여기 알파벳으로 표현된 것은 유전자라고 봤을 때 이 두 개가 상동, 또 이렇게 두 개가 상동, 또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즉 세 쌍의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 즉 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체세포 또는 세포를 2N, 2배체 세포라고 말하고 상동 염색체 중 한 조, 즉 한 세트만을 가지는 세포를 반수체, N 핵상의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모식적으로 그리긴 했는데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면 2N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이 하나씩 따로 갖고 있으면 n =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 염색체를 염색해 보거나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같은 유전적 특징을 조절하는 유전자 쌍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닥의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DNA 가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에 들어있는 또 DNA 가닥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닥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는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즉 푸른색 눈동자로 만드는 유전자,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푸른색, 갈색 또는 갈색, 푸른색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그럴 때 이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의 같은 위치에는 예로 든다면 곱슬머리로 만들지 아니면 곱슬머리가 아닌 직모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질의 경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지금 두 쌍의 상동 염색체를 예시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자리에 스몰 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라지 B를 가진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자리에 또 라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지만 이 대립 유전자는 이들처럼 같은 것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또는 이들처럼 다른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를 어떤 조합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형태나 크기 등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형이란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의 특징을 가리키는데요. 생물의 종마다 핵형이 다르며 같은 종의 같은 성별은 동일한 핵형을 가지겠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을 가리켜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핵형은 보통 태아의 성별이나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려고 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한 것이고요. 이것을 핵형 분석해 놓은 컴퓨터 사진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상 염색체가 2개씩 자쌍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X, Y, 성 염색체와 X와 Y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별은 남성이고 다른 염색체의 숫자나 모양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형 분석을 하다 보면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수 이상을 가진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 상 염색체는 2개씩 정상으로 갖고 있지만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이지만 염색체의 숫자가 46개가 아닌 45개, 그 중에서도 성 염색체만을 하나 적게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몸의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아까와 다르게 오히려 X 2개와 Y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염색체 수 이상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Y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지만 X 염색체를 하나가 아닌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성질을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47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그중 성 염색체가 XXY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18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명명된 염색체 수 이상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DNA,
유전자, 염색체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염색체가 응축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A, D의 이름을 쓰시오. 자, A는 무엇일까요? D부터 하겠습니다. D는 무엇일까요? 네, DNA.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 네, 뉴클레오솜.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B, 염색사. 분열할 때 염색사가 응축된 A, 염색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DNA는 생식세포 속에만 들어있다? 아니죠. DNA는 체세포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염색체가 모여 유전자가 된다? 자,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죠. 염색체가 모여 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유전자가 모여 염색체를 이루겠죠.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색체라는 변함없는 구조 속에 DNA가 들어있다.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구조, 우리가 터너 증후군 같은 것이 날 수 있듯이 염색체는 그 구조나 수에서 다양한 변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히 돌연변이라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텐데요.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 염색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변함없는 구조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색체는 DNA와 같은 것이다. 네, 같은 것이 아니겠죠.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염색체를 이루는 DNA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의 관계와 각각의 특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